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을 모르고 돈을 돈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었을 때 얼마나 낭패받는지. 코로나 때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속 정기 예적금에 불안한 세상 터졌으니까 다 넣어놔야지 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상대적 빈곤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 얘기를 해라. 오늘 책은 부의 전략 수업입니다. 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이 책 다 보셨나요? 예, 다 봤는데요. 저 모처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핵심 내용이 뭔가요?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재테크나 부, 돈에 대한 얘기해주는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으냐면요. 우리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투자나 돈, 이런 경제 해박한 형,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선배, 네. 이런 사람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뭐 가끔 생맥 하나 하면서 네. 치맥 하나 하면서 형 요즘 경제 뭐 어때요? 네. 뭐 코인은 뭐 어때요? 했을 네. 때 야 경제는 이런 거고 이런 거 좀 들을 수 있고 네. 또 때로는 인생 상담이 사실 돈의 상담과 맞물려 있을 때가 많잖아요.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졸업하고 어떤 걸 네. 전공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할 때 딱 그런 걸 잘 해결해 주거나 말해 줄 수 있는 형 같은 거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여타 재테크 책들이 크게 두 결이에요.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 스타일. 그렇죠. 워렌 버핏 나는 일찍이 알에서 태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 네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한 쪽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방법론. 증시는 이런 것이고 산업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은 이 저자다 그렇다고 뭐 허접한 분도 아닙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대가와 함께 일했던 네. 실무자였고 이 사람도 투자자였고 네. 그런데 또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책 읽어보셔서 맞아요. 아시잖아요. 힘든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조적으로 경제도 설명해 주다가 그 다음 챕터에는 다시 자기 개인사를 얘기해 주고 그래서 마치 동네 형이 야 사실 형이 그 형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돈이라는 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죠. 딱 그 톤 앤 매너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레이 달리오와 같이 일했던 잘 나가던 투자자 형 하나가 있다. 그 형한테 내가 직장, 근로소득, 나의 어떤 인생관,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할 땐 뭘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게 만들어준 형식을 가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책 내용 보면 이제 원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거나 중요하게 생각했다기보다 좀 무지한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집 근처에서 지떼들이 나오는 곳 그런 환경에서 내 자녀를 키울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가정들도 책에 나와 있는데 네. 핵심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관점의 전환. 돈을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좀 이해해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돈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두 번째가 부의구쪽.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구체적인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을 넘어서 인생의 균형과 자율성 찾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이 책 전반적으로 좀 가장 좋았던 거 한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졌어요. 스케일 단어 나오더라고요. 예,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요. 네.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얼마까지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 네. 이거를 평가할 때 주로 이 스케일과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이분은 근로소득부터 먼저 설명을 해줬어요. 맞아요. 이야, 그거 멋졌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의 또 무서운 점이 네. 단순히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연히 내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탄실해야 하다못해 네. 문제 생겼을 때 물이라도 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소득을 가지고 스케일을 설명한 게 뭐가 있었냐면 클래식 연주자와 현대음악을 하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딱 두 개를 비교했어요. 자기가 아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있는데 정말 대가들이고 연주 실력도 빵빵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별거 없다. 왜?
예전에 베토벤 시절의 교향악단이 했던 그 퍼포먼스 부가가치 창출 방식과 지금 21세기 중반을 내다보고 있었던 지금의 뉴욕 필하모니든 어디든 이런 네. 교향악단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퍼포먼스하는 방식과 부가가치 창출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내가 어디 공연장에서 직접 연주를 한 교향곡을 다 해야 네. 그거에 기반한 수익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케일업이 일어날 수 없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대중음악 가수들 어떻습니까? 노래해서 음원대로 팔고 동영상대로 팔고 네. 또 자기 뭐 초상권대로 팔고 네. 노래 하나 가지고 팔 수 있는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벌 때도 내가 선택한 직업이 얼마나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가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떤 성격의 회사인지도 똑같겠죠. 한국 내부에서밖에만 못 파는 물건인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 자리 잡고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방이 달라진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이게 투자로까지 접목돼서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성찰을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전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에서 직업 부분이 되게 와닿아서 제가 자료를 한 개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나머지 교수님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책에서 보면서 좀 현실 인식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라고 쳤다면 우리가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상위 1%, 10%, 5% 있는데 결론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5억 이상 순자산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뭐 각자의 부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대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네.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55억. 순자산 55억을 이 보시면 64세예요. 예. 64세 정도에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물론 투자를 겉들인다 하더라도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돈을 제대로 알기 위한 여정에서 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자신과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수, 교사, 청소부, 바텐더, 등산 가이드, 은행원, 투자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일찍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어느 가게를 갔어요. 네. 근데 그 가게가 새로 생긴 분식점이었습니다. 네. 신도시였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모녀지간이 같이 가족 경영으로 그 분식집을 창업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창업 초창기에 얼마 안 돼서 들어온 손님이니까 얼마나 살갑게 해주셨을게요. 그잖아요. 어머니는 안에 주방하고 딸이 서빙 보고 카운터 보고 하는데 이거 드시고요.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원래 셀프인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네. 정말 살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딸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 둘이 나 퇴직금하고 엄마 모은 돈하고 이거 둘이 같이 차린 거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둘 다 엄마도 뭐 하고 나도 뭐 하고 우리 각각 어디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부를.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분식집 전체 테이블 사이즈하고 회전율하고 계산되잖아요. 계산되잖아요. 왜냐면 최대치가 계산이 되잖아. 네.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배달을 해봤자 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회전율과 이 전체 공간 사이즈를 봤었을 때 따님이 어머니한테 부푼 꿈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동네 그만큼의 자금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불가능이라고까지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두 분이 근처에 이런 분이 살고 있었다. 그럼 그분이 얘기했겠죠. 두 사람이 욕심이 있구만. 그럼 이렇게 창업하면 안 되고 매장도 어떻게 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대목의 어떤 조언자를 옆에 끼고 있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엔 근로와 사업과 투자잖아요. 네. 투자야 박정희 교수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실 테니까 근로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벌 수 있는 크기는 시급과 노동 시간이란 말이죠. 네. 그 이상은 없죠. 네. 사실 시급과 노동 시간에서 노동 시간은 성실성으로 하면 올라갈 수 있죠. 예. 4시간 일하는 사람이 8시간 할 수도 있고요. 예.
10시간 할 수 있고요. 근데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제한값이라는 거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급을 그럼 높이는 게 더 현명한 건데 네. 시급을 높이려면 우리가 그래서 학위를 취득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렇게 역량을 높여서 내 몸값을 높이는 건데 이것도 임금 상승률이라는 제한값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임금 상승률. 우리 많은 분들 희망 연봉 이상률은 7.4%지만 네. 현실은 4.6%.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생각보다 그렇네요.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금 상승은 또 제한값인데 교수님 연봉 인상을 뭐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나요? 아니죠. 연봉이 감봉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준다 하더라도 계약 미팅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결국 임금 상승률 노동 시간의 이제 제한값이 너무 부딪힌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내가 근로소득으로서 부자가 되려면 전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시급 자체가 높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시급 인상률이 높은 곳을 가야 된다. 그게 아닌 이런 스케일 측면에서 뭐 직업에서는 시급 자체가 애초에 초봉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상률이 높지 않은 곳에 간다면 본인 직업이나 아니면 본인 업종이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본인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연봉 인상이 한계가 있다라는 본인이 그 업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저자의 말이 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 첨언드리면 네. 저자가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네. 강줄기 가지고 비유했던 거 기억나실 어. 겁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네. 직업들 있다. 뭐 네. 의사라든가 금융인이라든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강의 가운데 같은 곳이라서 물살이 세다.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네. 직업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만큼 경쟁이 세진다. 즉 물살이 거세다. 내가 그 거센 물살을 극복해 가면서 갈 생각이 있으면 그 직업을 하는데 강의 가장자리 양쪽 모퉁이는 네. 물살이 덜 세다. 이 얘기는 급여 상승률이 그렇게 높거나 또 높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아닌 곳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삶을 사는 내가 그리는 삶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내가 성과를 내서 머니 토크를 할 걸 원하는 건지 네. 그렇지 않은 걸 원하는 건지도 그냥 감성적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책들은 이게 무슨 네. 자기계발서인지 재테크 책인지 모를 정도로 네. 더 해서 더 수익 내고 더 연봉 올리고 이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너 자신도 한번 돌아봐라. 그렇죠. 네가 원하는 삶이 뭔지도 생각해봐를 계속해서 되짚어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일은 자유를 돈과 교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로 나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4가지를 이야기했던데 교수님은 어떤 게 제일 와닿으셨나요? 저는 직업과 급여입니다. 아, 저는 그 네.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야의 직업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격세지감? 이렇게도 해도 격차가 아니고요? 격차이자 격세지감이죠. 왜냐하면 한때는 가장 선망받는 직업군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시작됐고요. 신입사원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안 와요. 어느 업종인데요? 공공기관입니다. 급여를 안 올렸고 오히려 삭감까지 맞아. 했거든요.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공기업 다닌다 그러면 뭐 속칭 어우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셨나 봐 이런 소리 그 얘기 했잖아요. 진짜 많았죠. 네. 그리고 실제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 제가 가봤던 최근에 공기업 강의들 중에 뭐 그분들에게 송구한 말입니다만 금감원, 한국은행 다들 하는 소리가 예전만큼 우수한 직원들이 이제 안 와요. 저희 급여 수준이 이제 민간에 너무 처지는 수준이 돼버려서요. 이 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시 봐가지고 그렇게 높은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 다 떠났어요. 이게 지금 직업과 급여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저걸 다시 읽으면서 진짜 그렇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 선택 시 스케일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거와 비슷한 말을 이 책은 아니고 여의도에서 제가 알고 있는 현인, 아는 이제 박 교수님이라고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요즘에 업에 대한 고민하니까 인풋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넣을 수 있는가?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가? 네. 아시는 분인가요? 저도 잘 아는 네. 굉장한 분이시죠.
박철 교수님이 제가 이제 요즘에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니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 책에서 말한 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원래 우리 김 작가님 네. 뵈면 해드리고 싶었던 말을 그냥 오늘 방송에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인풋을 적게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김 작가님이 하시는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컨텐츠는 적시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일도 아니고 한 달 지나면 그 컨텐츠를 굳이 볼 이유가 없는 컨텐츠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인풋을 적게 넣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1분 과학이라는 채널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죠. 네. 근데 그분 한 달에 동영상 하나를 올려요. 그런데 그분이 3년 전, 4년 전에 올린 영상도 전 가끔 지금도 봅니다. 왜? 블랙홀의 기원은 바뀔 일이 없거든요. 지금 봐도 재밌거든요. 네네네. 외계인은 있을까? 이거 지금 봐도 잘 재밌어요.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김 작가님께 제가 네. 인풋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린 거네요. 네. 지금 당장 보는 컨텐츠들 말고 컨텐츠의 카테고리가 지금도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는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경제 채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역사상 투자자 중에 최고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하고 조회수 안 나온 소리 들리네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떨까요?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투자했다. 조회수 안 나온 소리 들리네요. 그런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몇 명이시죠? 저 20만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래서 약간 항구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컨텐츠도 섞어봤으면 맞습니다. 어떻겠느냐 그 얘기였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인데요. 저는 이제 김 작가님 정도 네. 같으면 뭐 시간 얼마 썼는지 물량 얼마 공수했는지가 이미 아니죠. 김 작가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초상권도 스티커로 파시고 면티도 파시고 그리고 이 초상권을 어느 외주업체에다가 계약해서 넘기시는 거예요. 네. 로얄티 받으시는 거죠. 네네. 거의 뭐 장사꾼 대란 얘기 같은데. 어쨌든 뭐 인풋을 어떻게 하면, 왜냐면 우리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풋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넣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가운데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 저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영상에 넣은 이유가 어쨌든 근원적인 구조화된 질문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가, 이거 많은 분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다각화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저자분의 인생사도, 그리고 이 저자분의 아버님의 직업과 할아버님 직업도 여기 다 나옵니다. 이 가족을 다 오픈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경제적인 부침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진짜 격동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전 세계가 가장 인정하는 한국 하면 이 CEO 누굽니까? 정주영. 정주영 회장님은요, 정말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가출해서 쌀집에 취업했잖아요. 근데 그 쌀집 사장님이 너무 일을 성실히 하니까 야, 그럼 이 쌀집 네가 해봐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뭐가 일어났느냐? 일본이 쌀을 전매해서 보급화로 바꿔버렸어요. 쌀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쌀 장사가 최고 잘 나간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문을 닫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정비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규모감을 가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박 교수 평생 하나만 하지 마, 이걸 얘기해요. 그 산업군이, 그 직업군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스페어 타이어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업 하시는 분이 중고차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분들이 솔직히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뭐 이런 거 아무 부침 없이 지금까지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이 무너져도 한쪽은 살아남을 테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이 야, 너도 여행업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네가 여행업이 인마 하나 네. 투어, 모두 투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코로나 터졌더니 그 여행업만 하신 분들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여행업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일자리로 와서 최근에 AI 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네.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슌페이터의 창조적 파괴 관점에서 AI 시대 개인은 자신의 소득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책의 문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이터의 창조적 파괴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프도 나오고,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위험 회피에도 비용이 따르고 과도한 위험 감소에도 비용이 따른다는 문장인데, 저는 여기서 좋았던 문장은 이 뒷단에 있는 거 다 알죠. 위험 감소 비용이 따르는 건데 회피에도 비용이 따른다. 그럼요.
사실 지금 AI 이런 거 회피하고 싶은 분들 꽤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저라고 제 직업군이 지금 멀쩡하겠습니까? 대학 교수 AI가 더 잘 가르쳐요. 그리고 저기 라디오 DJ 저보다 훨씬 목소리 좋고 그것도 얼굴도 잘생긴 사람 가상인물 만들겠죠. 저도 사실 회피하고 싶고 한데 그 위험 회피에도 당연히 여러 비용이 따릅니다. 슈페터 그래프 아마 보셔서 기억날 거예요. 우리 그 산업혁명 들어서고 나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런데 아마 AI 시대에는 더 그 이상의 변화들이 이제 촉발될 겁니다. 그러면 슈페터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그 각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딱 보시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는데요. 이분 다니던 은행에 갑자기 그 은행이 인수합병이 돼서 잘립니다. 그러면 낭패 보고 나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는데 잘렸으니까 그냥 뭐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었어요. 레이 달리오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레이 달리오를 결국 만나서 거기 회사에 취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는 전략 전술도 이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적극성을 더 띄워야죠. 인공지능이 뭔데? 그 기술도 물어보고 야 그래서 이거 하면 결국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회사도 결국 문제 생기겠네? 그러다가 실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늦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인공지능이 대두되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는 회사 아니면 내 지금 일자리가 위태로운 일자리 그랬을 때 만약 그게 내 코앞에 오면 나는 어디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지를 미리 사전에 네트워크를 넓혀놓는다든가 공부를 해놓는다든가 탐색을 하는 거죠.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염탐하듯이 알아둬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 이 책 내용에서도 어떤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투자 철학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금융시장과 개인의 삶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주식도 뭐 부동산도 변동성이 있는 자산인 거잖아요. 이 변동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제가 우리 김 작가님께 오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김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프리랜서로 돈을 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둘 다 변동성이 큰 일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래서 저를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출연한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힌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은데 사실 거의 그거 하나 보고 영상 한 편, 책 한 거 본다고 내가 뭐 투자해야 될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무수히 많이 만났는데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방산주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면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도 다 맞는 거다 보니까 지나보면 그 이야기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전에 투자할 때는 양쪽 다 얘기 맞다 보니까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근로와 그 다음에 투자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저는 생각해. 이 변동성. 근데 앞서 있는 근로와 사업 제가 아까 갈아놓는다고 그냥 농담을 한 건데 근데 진심인 게 이 근로와 사업은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최근에 김작가 TV 조회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한 2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박정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직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굉장한 위기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이고 영상 촬영 개수를 늘리고 편수도 업로드 편수도 늘리고 좀 더 인터뷰 질문지도 AI 도움도 받아보고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이후로 그래프가 오르거든요. 물론 내가 통제 안 된 영역도 있겠지만 내가 노력이라든가 역량으로 어쨌든 커버 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방산의 헤어로스페이스, 뭐 은행의 KB금융 투자하고 난 다음에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안 되죠. 주가가 오르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좀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근로와 사업에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투자는 기다리는 느낌? 그걸로 버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변동성을 우리가 이겨낼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도 침착함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급변하거나 당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보고 기회를 놓칠 때도 있는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큰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돈의 이치를 잘 깨닫는 타고난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작업들이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를 그 책의 초반부터 뒤까지 계속해서 넣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거야.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거야. 그걸 알아야 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 책 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 좀 드리면 네, 어떻게? 가끔 저한테도 저도 조금 그래도 방송한다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뭐 한 이제 100건도 넘어요. 몇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프로필이 좋거나 네. 명망 있는 분들이에요. 뭐 꼭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더라도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달이 건너면 아,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참 유명하죠라고 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와요. 아, 박 교수님. 내 유튜브 종종 봅니다. 근데 내가 보자는 게, 우리 박 교수님 정도면, 내가 하는 걸 이해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또 고견도 듣고 싶고, 이렇게 막 너스레를 뜨세요. 이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해보자.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박 교수님도 이거를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투자해보자는 건 제가 그냥 걸러 들을 수 있지만, 네. 당신도 알고 활용해놔. 이거는 나에게 무슨 투자란 얘기도 아니고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단 네. 말이에요. 마치 엄청난 고급 정보를 미리 받아서 미리 넣어놓으면 한 몇 달 뒤면 10배 떡상 되나? 뭐 이런 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잡아요. 네. 왜? 저는 제 인생에서 네. 제가 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경제적 수준,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풍족해지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되뇌이고 다시 저에게 스스로 확신을 부어놓은 게 있어요. 그 금액은 애매모호하고 삶의 질로 네. 나는 내가 원할 때 요런 것까지는 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요런 것까지는 가족에게도 해줄 수 있고 원할 때 뭐 전세기 탈 수 있고 뭐. 이 책에 그게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부자는 네. 전세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나와요. 저도 그래서 아유 나도 더 올려야 되나 싶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 넘어서 원할 때 비즈니스 타고 여행 갈 수 있는 정도는 됐으면 해요. 비즈니스가 일반 이코노미보다 한 두세 배는 비싸죠. 그럼요. 아. 네. 근데 이제 마일리지 잘 쓰고 신용카드 마일리지 잘 쓰면 타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뭐 몇 가지 저도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그림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야 전세기를 타고 하려면 얼마를 버는지 역산을 해보고 하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질을 많이 포기해야 될 거예요.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간간히 조깅하고 또 마라톤 대회 나갔다 놀러 오고 이런 것도 못할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걸 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동성이나 떡상 대박으로 누가 꼬시더라도 네.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럼 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좀 뭘까요?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네.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꺼린다고 써 있어요. 맞아요. 책에서도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좀 더 훨씬 더 편해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한다. 맞아요. 그래서 돈도요 똑같습니다. 네.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어디 내기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왔던 전 재밌는 게 인플레이션을 돈에 대한 이해할 때 또 중요한 대목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또 뭐해서 주거비 이런 걸로 이제 합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맞아요. 실제 아주 경제학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설명해 놨는데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돈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었을 때 얼마나 낭패받는지 코로나 때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속 전기 애적금에 불안한 세상 터졌으니까 다 넣어놔야지 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상대적 빈곤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면면들이 돈에 대한 이해고 그 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 얘기를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여기서 소득 분포의 상단에서 벌고 지출 분포의 하단에서 소비하는 것이 부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요건 좀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도 와닿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군. 네. 의사, 변호사. 그것도 잘 나가는 분야의 의사. 잘 나가는 분야의 변호사. 또 잘 나가는 뭐 연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잘 나갔을 때 돈 엄청 벌면 생활은 서민처럼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또 주말에도 뭐 촬영 다니고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 벌려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생활비를 줄이거나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돈이 더 잘 벌릴 텐데 네. 그렇게 빡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한다? 돈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돈을 똑같이 많이 쓰더래요. 그러니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버는 거는 상단처럼 벌지만 네. 내 생활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수준이 좀 낮은 사람처럼 맞습니다. 했었을 때 돈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그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두시더라고요. 소득은 많이 벌지만 소비는 아껴야 한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것보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포인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우리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이 책에서 말한 거대로 소득을 늘리는 거, 소비를 줄이는 거, 자산을 불리는 거는 사실 딱 두 가지 방법이죠. 크게 그렇죠. 친다면. 저는 여기서 이게 먼저 해야 하는 건 알겠어요. 이 책의 말대로.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걸 먼저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진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소비를 줄이는 거는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만약에 월 지출이 있다면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가성비 최저가를 찾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낄 수 있는 돈은 한 푼 놔둬도 빵원이 한계선인 거죠. 아.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는 없죠. 그렇네. 마이너스 100만 원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소득을 늘리는 거는 완전히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300만 원의 사람이 만약에 600만 원치로 늘어난다면 예. 앞서 있던 이 월소득 300만 원 이거만큼을 그냥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이게 가소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 이전에 벌던 300만 원을 다 써도 이전에 벌던 소득 3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소득이 300에서 600이 늘었다는 거는 세상이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연봉이 5천인데 네.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내가 연봉이 10억이면 그만큼의 역량이 있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연봉 10억, 5억을 절대 주지 않아요. 네. 딱 내 역량만큼의 돈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소비와 소득에서 소득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좀 좋겠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엔게이지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엔게이지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비슷한 말로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예.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을 늘리는 데는 제한값이 없는데 소비를 줄이는 데는 제한값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소비를 줄이는 데 해야 되지만 결국에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은 소득을 늘리는 데 좀 포커스를 둬야지 우리의 근원적인 소득인 근로소득이 늘어나고 이 근로소득이 늘어나야지 투자 원금이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났을 때 곱하기 수익률로 해서 투자 수익률이 늘어나서 우리가 다 합쳐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네. 저자 찾아가서 이거는 같이 써. 아, 진짜. 그게 사업 다각화야. 공감하시나요, 근데? 아, 진짜로요. 네, 네. 아니, 진짜 소비를 줄인다는 거를 제한값이 있다라고 딱 생각하고 네.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여기 빵원이 한계선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와.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인정받은 아, 진짜로요. 네, 다음 네. 질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